안녕하세요. 저는 항암의 마스터키 진단 정밀 의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서울 아산병원 유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암, 담도암, 췌장암의 약물 치료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 강연에서 표적 치료와 면역 항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치료들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려면, 즉 이 치료를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효과의 확률을 높이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진단 정밀 의료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세 전이성 담도암 환자가 있습니다. 6개월간 두 종류의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요. 기대는 많이 컸습니다만 종양 크기 감소가 전혀 없었고 약제 사용 후 3개월 시점에는 종양의 크기가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치료 옵션이 면역 항암제였었는데요. 비용이 매우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모든 담도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5% 남짓밖에는 안 되는 정도여서 환자분이 이의 사용을 매우 주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시행하였던 종양 면역 염색 분석에서 불일치 복구 결합 DMMR이라고 하는 유전자 이상이 확인되었었고요. 이 유전자 이상은 전체 소화기암에서 3에서 5%밖에 발견이 되지 않는 매우 드문 이상인데요. 이런 이상이 확인이 되면 면역 항암제 30% 혹은 40% 이상의 반응률이 예상된다는 것이 임상 연구에서 잘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면역 항암제 시작 시점의 CT이고요. 오른쪽이 치료 시작 8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한 CT입니다. 이 환자분은 간 근처에 림프절이 크게 있었고 이 림프절 때문에 담도가 반복적으로 막혀서 담도염과 같은 합병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힘들어하셨던 환자분입니다. 현재는 이 종양의 90% 이상 크기가 줄어들었었고 현재 전혀 부작용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치료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검사를 통해서 면역 항암제에 잘 들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전자적인 이상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바로 진단 정밀 의료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종양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종양의 효과가 높은 치료법을 찾는 건데, 비유하자면 문이 하나 있다고 치시면 그 문이 잠겨져 있고 열쇠를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거 해보고 안 되네, 이거 하나 해보고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문에 있는 이 열쇠 구멍을 어떻게 생기지 먼저 파악을 해보고 이 구멍이랑 비슷하게 맞춰줄 거라 생각되는 열쇠를 잘 확인해서 한 번에 문을 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에서 정밀 의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항암 치료는 주로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이러한 세포독성 항암제는 비유하자면 기성복과 같은 획일화된 치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수선도 할 수 있고 변용도 가능하긴 한데 각각의 소비자에 딱 맞지는 않지요. 하지만 정밀 의료에 기반한 항암 치료는 개별 환자에게 맞춤목과 같은 치료로서 항암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암종에 따라서는 이런 정밀 의료가 많이 발달된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보는 담도암이라든지 췌장암,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정밀 의료 기반 항암 치료가 많은 경우에서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정밀 의료가 이런 항암 치료에 필요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암 환자 치료 접근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박영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목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소질환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전이 혹은 수술이 불가한 경우에는 생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시행하지만 매우 초기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의 진행성 암 환자에서는 항암 치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항암제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독성 항암제이고요. 이는 효과 기전이 그리 명확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표적 항암제인데 이거는 효과 그리고 내성 기전이 비교적 명확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효과나 내성 예측을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 기전이 일부 알려져 있고 일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전도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많은 연구 중이고요.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 항암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세포 독성 항암제인데 문제는 이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시작 전에 여쭤보시는 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건지 미리 말해달라는 건데요. 어느 정도 좋을 것 같다, 어느 정도 나쁠 것 같다, 예측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저희도 항암 치료를 해보고 한두 달 정도는 해봐야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의 경우에는 약물 선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암종별로 그동안의 임상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가장 효과가 좋은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유방암의 경우에는 약제 A가 가장 효과가 좋다. 대장암에서는 B 약제가 효과가 좋다. 췌장암에서는 C 약제가 효과가 좋다. 이런 식이고요. 이런 약들이 우선적으로 1차 항암제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암이 내성이 생기거나 환자분들이 이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다음으로 효과 좋다고 알려져 있는 항암제를 쓰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임상 3상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항암제가 모든 환자에서 효과가 좋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 연구 결과는 췌장암에서 현재 표준 1차 항암제인 젬시타빈과 나노 알부민 파클리탁셀에 대한 이제 병암요법에 대한 3상 임상 연구입니다. 이 임상 연구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의 젬시타빈 단독 치료에 비해서 종양이 30% 이상 줄어드는 완전 부분 반응이 3배 가까이 이제 오른 정도의 아주 획기적인 개선이었고 종양 진행 역시도 42%에서 28%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 가량의 환자는 항암제를 시작하고 6주 만에 암이 진행을 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현 항암 치료에 그나마 개선이 된 이런 항암 치료에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항암제가 모든 환자에서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효과를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해보고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에 따라서 이 항암제를 쭉 지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암제로 바꿔서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이 항암제, 이 두려운 항암제를 시작하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드신 결정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시행하는 데 꺼려지는 이유는 바로 부작용입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를 꺼려하는 이유의 1위가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구토나 탈모, 그다음 면역 저하로 인한 감염 등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물론 세포독성 항암제를 쓴다고 모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제 진료실에서도 부작용이 너무 없어서 항암제 효과가 없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환자분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일부 환자분들이고 대부분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적든 크든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항암제 효과가 있는 환자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면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굳이 저희가 부작용이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안 써도 되는 것이죠. 반대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정확하다, 100% 있을 거로 같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 부작용을 감내하고 꼭 해보십시오라고 저희가 적극 권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종양내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권유 혹은 처방을 하게 될 때 가지는 생각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와 예상 부작용을 항상 저울질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기대 효과가 부작용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되면 저희가 항암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기대 효과와 예상 부작용이 비슷비슷할 것 같다. 그러면 환자분하고 일단 면담을 하고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요. 만약에 기대 효과보다 예상 부작용이 월등하게 클 거로 생각이 되면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 때문에 삶의 질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기대 효과와 예상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돌리면 예상 효과는 20%고 부작용은 50%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개별 의사의 경험 그리고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개별 의사에 의존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치료 방식을 정밀 의료로 개선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정밀 의료를 암 환자에 적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환자 종양에 맞춘 치료법 적용으로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정밀 의료의 발달로 이전에 몰랐던 특정 암종의 특징을 발견해서 새로운 약제 개발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유방암이라든지 이제 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비교적 환자 수가 많은 암종만 치료법이 많이 발달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정밀 의료 진단 기법이 많이 발전하면서 비교적 희귀암이라고 생각되었던 암종의 치료 방법 개발도
지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진단 정밀의료의 적용에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의 일부 제한되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이제 정밀의료로 저희가 어떤 이상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약이 없다고 보면 저희가 이 정밀의료를 기껏 했긴 했지만 환자 치료에는 크게 도움이 못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정밀의료가 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의료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시초는 유방암이고요. 유방암은 종양 분석에 따라서 크게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양성 유방암, 그리고 삼중 음성 항암제로 삼중 음성 유방암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호르몬 억제 약제를 쓰고요. 허투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허투 표적 항암제를 쓰고요.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로 썼습니다. 최근에 면역 항암제도 추가로 쓰고 있고요. 이런 유방암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암종에서도 표적을 발굴하고 표적 항암제 개발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표적 항암제는 결국 환자의 종양 조직에서 표적을 확인해서 매칭을 시켜야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개별 타겟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 검사를 따로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저희가 얻으면 호르몬 검사를 하나 따로 내고 허투 검사를 또 따로 내고 예를 들면 알크 검사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했었었는데요. 저희가 약제가 뭐 한두 개밖에 없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이 아까 이소영 교수님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이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됩니다. 보통의 개별 종양에 한 환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종양의 타겟은 보통 한두 개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검사를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 검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직 검사로 얻어놓은 조직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려고 따로 저희 환자분한테 조직 검사를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문제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퀀싱이라는 방법이 나오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경우에는 기존의 분석과 비교해 봤을 때 한 번의 검사로 여러 타겟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기존의 방식이 소매점이라고 보시면 예를 들면 옷 사러 갈 때 뭐 옷 사러 가는 저기 상점에 가고 우유 사러 때 우유 상점에 가고 고기 사러 때 고기 상점에 가는 거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유전자 분석 방법인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은 한 번에 그냥 백화점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한 번에 여러 타겟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경제적이고 제일 중요한 시간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염기서열은 플랫폼에 따라서 한 번에 분석이 가능한 유전자의 개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의 경우에는 500개가 넘는 유전자에 대한 이상을 한 번의 검사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밀의료를 어떻게 암 환자에게 적용하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주로 이제 간암, 담도암, 췌장암 환자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보는 암종 중에서 가장 이런 이제 정밀 의료가 활발한 암종 중에 하나가 이제 담도암입니다. 담도암은 담도 그리고 담낭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고요. 국내 발생 빈도는 9위 정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매우 드문 이제 흔히 말하는 희귀암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세포 독성 항암제 확립이 2010년도에 됐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국제적으로 담도암에서는 이런 항암제 쓰는 게 효과가 좋겠다라는 게 알려질 정도니까 그 치료의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린 암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국내 공식적으로 허가된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9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받은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차세대 염기서열을 시행한 결과 발표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열은 유전자 이름이고요. 오른쪽의 숫자는 이 유전자 이상이 발견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꼭 도미노 블록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하나의 축이 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똑같은 담도암 여기에 포함된 환자분 다 이제 담도암 환자분들인데 하나하나의 줄을 보시면 색깔이 조금씩 뭐 점이 찍힌 위치라든지 점이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똑같이 우리가 담도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유전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보면 다른 질병이라는 것이죠. 어떤 환자는 이런 유전 돌변을 갖고 있고 어떤 환자는 이런 유전 돌변이 확인되는 것처럼요. 이러한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 후에
다행히도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표적 항암제 매치가 되는 표적이 확인되면 그 환자분은 현재 공식적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약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임상 연구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표적 항암제, 현재 개발되어 있는 표적 항암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제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56세 전이성 담낭암 환자분이었고요. 1년간의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효과는 매우 좋았는데요. 부작용 때문에 결국은 항암제를 중단하시게 됩니다. 항암제 중단 4개월 뒤에는 종양이 악화가 되었고요. 이후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2차 항암제를 사용을 하긴 해였는데 2달 만에 종양이 뼈, 그다음에 간, 폐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악화가 되어 간 상황이었고 그 당시 기대 여명은 6개월 미만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제가 미리 시행해놨던 차세대 염기설 분석 결과가 나왔었는데 허투 중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허투 중폭은 담낭암 환자에서는 10%에서 관찰이 되는 이상인데 담낭암 치료제로 딱 개발이 된 약은 없었습니다. 다만 허투는 앞서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방암이 위암에서는 비교적 호발하기 때문에 이 유방암 위암을 타깃으로 해서 표적 항암제의 개발이 활발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방암이 위암의 타깃으로 한 허투 표적 항암제 임상 연구가 마침 저희 병원에 있었고 이 환자는 그 임상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분의 이제 CT 소견인데요. 그 치료 시작 시점 왼쪽 CT가 치료 시작 시점에서의 CT이고 오른쪽 CT가 치료 시작 6개월 이 시점에서의 CT입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제가 분홍색 박스로 그려놓은 부분이 이제 암이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크기가 좀 큰 부분만 제가 선택을 했고요. 보시면 안쪽에 보이는 하얀 덩어리들이 폐에 있는 담낭암의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감쪽같이 거의 대부분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의 림프절 전이도 많이 호전되어서 이제 거의 정상 크기의 림프절 크기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환자분은 예전에는 세포독성 항암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현재는 이 표적 항암제로서 물론 이 표적 항암제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비교적 감내 가능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이제 강원도 사시는 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설악산 등반도 하신다는 이런 농담도 하실 정도로 이제 지금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잘 받고 계십니다. 이런 정밀 의료가 암 치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FGFR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FGFR이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종양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흔한 암종인 유방암이라든지 위암 이런 쪽에 이제 암 위주로 약제가 많이 개발되어 왔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간내 담도암의 일부 한 10%에서 20% 환자에서 FGFR 유전자 이상이 확인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 그러면 이제 이 약제를 다른 암종이 아니라 간내 담도암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시도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본 그래프는 최근에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은 FGFR 표적 항암제는 페미가티닙이라는 항암제입니다. FGFR2 융합 유전자 이상이 있는 담도암 환자에서 이 약을 썼을 때 종양 크기 변화 그래프인데요. 어떻게 보시냐면 요 이제 0이라고 보여져 있는 이제 지점이 환자가 약을 처음 시작했을 때 종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그래프가 밑으로 마이너스로 있다. 그럼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약을 쓰고 나서 보시면 맨 끝에 한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종양이 마이너스 10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CT가 MRI가 항암제를 쓰고 나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일부라도 종양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양이 커지는 환자분들도 있지만 전체를 두고 보면 예전에 세포독성 항암제에서는 30% 정도의 환자분이 6주 만에 바로 종양이 나빠졌던 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성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미가티닙이라는 표적 항암제는 모든 담도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FGFR2 유전자 융합이 있을 때는 36%의 이제 반응률이 되는데 FGFR이 이상이 있긴 하지만 그게 FGFR2 유전자 융합이 아닌 경우거나 아예 FGFR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응률이 0%입니다. 즉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FGFR2 유전자 융합이 없는 환자에서는 이 페미가티닙이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담동 환자에서 10%에서 FGFR2 유전자 융합이 있다는 전제로 이제 하얀색이 이제 FGFR2 유전자 융합이 양성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전제로 만약에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이 페미가티님이라는 이제 약제가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다면 반응률이 3.6%밖에는 안 나왔었을 겁니다. 즉 병명을 치료해서 단 4명만 종양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임상 연구는 실패했을 거고 이 약이 담다운 환자한테서 쓸 수 있게 되는 기회도 박탈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해서 이 페미가티닙에 잘 둘 수 있는 FGFR2 유전자 융합이 있는 환자들만 모아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 예상 반응률이 36%가 됩니다. 10명 중에 4명이 종양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세포독성 항암제가 담도암에서 10% 반응률을 보통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반응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제가 허가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진단 정밀 의료가 발전할수록 암종 전체가 아닌 개별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 약제 개발이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밀 의료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까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밀 의료의 고도화가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현재 환자의 치료 타겟 발굴 그리고 예후 예측을 위한 정보를 얻을 분석 방법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RNA 그리고 단백질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암이 발생 그리고 치료의 힌트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양에 비해서는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너무 데이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만약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많은 환자분들에게 더 많은 치료의 기회를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이 개발돼 있는데 이게 매치를 못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정밀 의료를 고도화해서 아주 드문 타겟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매치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혈액을 이용한 정밀 의료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환자의 암 조직을 떼어낸 것을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를 이제 이상을 확인해 왔는데 최근에는 혈액을 이용한 검사 방법이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혈액의 경우 암세포도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정상세포도 또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혈액에서 채취한 뭐 세포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암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정상세포에서 나온 건지 이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그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정확도가 꽤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깊숙한 곳을 바늘로 찔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출혈, 뭐 폐암 같은 경우는 폐 조직 검사를 하면 기흉과 같은 이제 합병증이 위험이 있는 것이 조직 검사인데요. 그것과 달리 반복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장기의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간, 폐, 뼈 이런 데 있는 경우는 개별 종양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부분의 조직 검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합병증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요. 다만 혈액 같은 경우는 피가 간도 가고 폐도 가고 뼈에도 들리기 때문에 그 암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다 모여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종양 전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혈액에서 더 잘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혈액을 이용한 정밀 의료가 많이 현 진료 현장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이용한 정밀 의료의 대표적인 적용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항암제 반응 평가에 있어서 CT나 MRI를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여쭤봤던 게 꼭 CT를 찍어야 됩니까? 꼭 MRI를 찍어야 됩니까? 이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찍어봤더니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조영제 느낌도 상당히 이상하고 또 방사선을 계속 이제 맞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안 좋다던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CT나 MRI가 아니면 항암제가 암에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암의 경우에는 2-3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CT를 찍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혈액 정밀 의료가 더 발전이 되고 그 비용이 환자들이 감당이 가능한 정도로 내려온다면 혈액 정밀 의료를 보조로 사용해서 CT, MRI는 정말 필요할 때만 찍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CT나 MRI의 경우는 이게 매우 좋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라든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데 매우 좋은 검사인데 다만
이제 그 한계가 있습니다. 매우 미세한 차이를 잡는 경우에는 간혹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수술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항암제 내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혈액을 이용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암 치료의 정밀 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밀 의료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고 부작용을 줄여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철원 교수님 네. 강연 들어봤습니다. 진단 정밀 의료가 항암의 마스터 키라고 하니까요. 더욱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또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모든 암 환자한테 적용 가능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진단은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의료를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세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안타깝게도 저희가 치료에 적용을 혜택을 못 보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왜 아까 이제 맞춤복 말씀해 주신 거 확 와닿던데 원래 옷도 기성복보다 맞춤복이 훨씬 비싸잖아요. 네. 혹시 검사비나 치료비도 더 비싸겠죠? 진단 정밀 의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없던 이제 방법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희망적인 거는 이 검사 비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컴퓨터 집에 한 대 있으면은 상당히 이제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격이 다운되면 조금 더 편하게 저희가 적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네. 교수님 정말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